자, 안녕. 오늘도 블랙라벨 기존 거 나가 볼 거고, 오늘은 29페이지, 30페이지, 또 126, 127, 그 다음 130, 131, 이렇게 해서 세 작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29, 30페이지로 가서, 여기 두 작품들 한번 볼게. 신동엽의 향아라는 작품하고 김기택의 멸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부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23번 보기 한번 볼까? 23번을 보면 가에서 보기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전체에 대한 힌트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보를 줄게. 그리고 시 안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힌트로 볼 수 없으니 읽고 가지 않는 게 맞는 거겠지. 자, 그럼 바로 가작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쌤 한번 읽어볼게. 잠깐만. 아니야. 그냥 하자. 자, 제목처럼 향아, 향이라는 어떤 대상을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향아. 그럼 우리 향에다가 우리 네모칠까? 향. 뭐 향기 할 때 그 향자네. 네,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르고 있어. 청자라는 거 하나 써줄까? 청자.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추던 또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자, 그러면 여기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시어들이 나옵니다. 일단 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좋은 거겠네. 왜 당연해? 우리 향아를 불러놓고 얘 얼굴이 어떻다고? 곱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향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어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옛날로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옛날에도 동그라미 쳐주고 우리가 지향하는 곳 혹은 이상향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밑에다 지향이라고 쓸까? 내가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옛날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표현기법 두 가지만 더 볼게. 어쨌든 향한테 어떻게 하자라고 내가 말을 건네고 있는 형식이라는 거 판단해줘야 되고, 말 건네는 방식. 그리고 말을 또 어떻게 건네고 있어? 뭐뭐 하자. 이거 무슨 형? 그렇지. 청유형. 청유형으로 함께 가자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또 걸쭉한 웃음들이 들려 나오며, 얘들아 위에다 뭐라 써야 돼? 웃음. 그렇지. 청 이렇게 써줘야지. 청각적 심상이 있고요. 또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점점점점.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감각 하나 두드러지는 거 찾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처럼 나타난데 당연히 시각일 거고, 그 다음에 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규가 쓰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지규이자 요거는 시각적 심상이다. 자, 그러면 쌤이 읽었었던 이 두 번째 연을 다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어디부터? 수수럭거리는부터 석양까지 묶어주고, 얘들아 이게 어디겠어? 어디? 어디의 모습을 드러내? 그렇지. 위에서 봤었던 이 옛날의 모습들을, 이 옛날에 내가 지향하던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 구름처럼 흘러가는 냇물가처럼 밑에다가 당연히 직 써야 되지. 자,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그렇지. 풍속에다 동그라미 치고 얘는 위에서 말했던 옛날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시어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그 옛날도 아까 묶어놓은 거 보면 되게 평화로운 모습이 있어. 그리고 이 풍속의 수식어들도 보면 구슬 같은 냇물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근데 앞에 전설 같은 이라는 수식어가 있네. 전설은 얘들아 지금 존재하는 건 전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 지금은 없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판단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곳들인가? 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가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눈동자를 보아라. 이때까지는 청유형이 나왔다면 이제 명령형이 나오네. 알아. 옆에다 명령 써주시고요. 눈동자를 봐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그러면 애들아 여기서는 부정적 시어가 나온다. 어디다가 세모 치면 돼? 그렇지. 우리 눈부심에다가 세모 치고 여기다가는 넋을 빼앗길 수 있으니 우리가 지향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무지갯빛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수직하고 있는 게 허울. 이제 껍데기만 남은 눈부심이니까 앞에 있는 말까지도 전부 다 부정이라고 해석을 해줘야겠다. 자, 그 다음 철 따라 푸짐이 둘에 요거는 떡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어떤 떡을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그러면 정자나무 마을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역시나 뭐랑 이어주면 된다? 그렇지. 옛날과 풍속과 같은 이상향 혹은 지향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 밑에다는 습성이라고 써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자, 기생충처럼 살아갔었던 그 습성과 허식 밑에다가는 거칠애라고 써줍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게 했었던 이 허식에 인이 배이기 전에 여기에 우리가 몸이 익숙해지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그럼 어디다가 또 동그라미 해야 돼? 고향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옆에 있는 젊음에다가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럼 이까지 읽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향이를 부르면서 계속 가자고 얘기하는 옛날이나 풍속이나 마을이나 고향이나 젊음이나 어쨌든 때묻지 않았던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것이 있었던 그런 공간인가 보다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계속 갈게요. 향아, 허물어질까봐 두렵노라. 우리 두렵노라에다가 밑줄. 이거 왜 밑줄이야? 두려움은 뭔데? 정서지. 근데 정서에다 왜 밑줄 쳐? 옛날에 쌤 설명했지. 우리 시는 그냥 나 배고파.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 노잼이니까. 그래서 이 감정을 자꾸 애둘러서 비유나 상징이나 우리가 배우는 역설이나 모든 표현 방법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 그러면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임에도 신기한 거지. 왜? 그냥 대놓고 얘기했다? 다른 표현 방식을 쓰지 않았다는 거니까. 감정의 직접적 표출. 그래서 선지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어. 다른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놓고 얘기하는 게 특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허물어질까봐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도둠의 흉내랑 그만 내자. 그러면 이 흉내는 좋은 거 나쁜 거 그만해야 되는 거니까 세모 쳐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 터는 일을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애로 가자. 그럼 미개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개한 곳은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자며. 다시 말해 문명에 젖지 않고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누군가에게 기생해야만 하고 겉만 번지르르 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순수한 곳으로 가자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다. 미개하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맥락을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던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풍속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냇물 굽이치던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마음밭도 동그라미 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주제 찾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어디를 벗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세모라고 친 것들을 벗어나서 세모를 벗어나. 어디를 지향하는 거? 그렇지. 동그라미라고 쳤던 것을 지향하는 마음.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23번 문제 풀 수 있네. 여러분들 다 풀어봤겠지만 한 번 더 우리 보기 지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을 보면 가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 한번 읽어볼게. if to하는 공간 조직의 근본 원리는 if to하니 뭐야? 그냥 뒤에 있는 거 읽을게요. 공간 조직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신체,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봤대. 사람 이름이다, 얘들아. 미안해. 이프투안이란 사람인가 봐. 자, 공간 체험은 신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문화적 의미가 획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체나 인간들의 사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 이는 시적 공간의 구성 원리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가의 경우 신체 또는 인간들의 관계와 결합된 인간들의 표상들은 우리들의 고향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대. 자,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고향의 의미를 찾으라는 내용 같은데 이때 고향이란 건 좋은 거 나쁜 거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쳤던 것 중에 세모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얘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시어가 아닌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특히나 신체나 관계를 드러내서 긍정을 찾아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겠네. 그럼 답 찾기 쉽겠다. 답 몇 번? 4번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머지는 전부 다 신체 관계를 들어서 긍정을 드러내지만 4번만 발돋움의 흉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4번 제껴주면 되겠다. 자,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 건데 쌤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이어져 가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그럼 바로 한번 또 가볼게. 우리 나작품 보기 전에 24 한번 볼까? 시상 전개를 아예 줬어. 전체 내용을 주는 거니까 완전 개꿀 힌트다. 자, 읽어볼게요. A 부분에서는 바닷속 멸치대, 제목처럼 멸치 얘기를 하려나 봐. 그 다음 B에서는 건져 올린 멸치. 그 다음 C에서는 멸치가 굳어졌어. 뭔가 좀 부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 다음 D로 가면 멸치 몸에 무늬. 말라가지고 이렇게 좀 납작하게 붙어있는 그런 무늬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E로 가면 멸치와 바다. 시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 근데 읽었는데 그렇게 막 크게 도움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나 작품은 A하고 우리 본문을 보면 A, B, C, D이라고 단락을 구분해놨어. 그리고 이 부분을 읽은 다음에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주면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쌤은 전체적으로 읽을게요.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갑니다.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그럼 우리가 보기를 통해 알았잖아. 뭐가 굳어졌는데? 그렇지, 멸치겠지. 그럼 딱딱한 것 밑에다가 멸치라고 써줘. 멸치. 딱딱한 것 밑에다 멸치. 멸치는 물결이었다. 그러면 물결이란 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조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긴 해. 계속 가볼게요.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에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서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자, 그럼 뭐 얘기하는지 감 왔다. 지금은 말라가지고 딱딱해 있지만 옛날에 바닷속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였었네. 지금 딱딱한 모습과는 반대인 자유. 어디다가 쓸 거다? 우리 무수한 갈래의 길 옆에다가 써줘. 되게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움직이니까 생명력이 있다라고도 바꿔줄 수 있겠지. 또 계속 가볼게요.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인 시어 2개 있네. 어디다 세모치면 돼? 멸치들을 잡았던 이 자유롭고 생명력이 있던 걸 못하게 만들었던 무엇? 그물, 세모. 그 다음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세모 쳐주면 되겠다. 왜? 자유를 상실하게 하잖아. 그 다음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에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았대. 뼈다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생명력은 다 없어지고 죽음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뼈다귀 밑에다가 죽음이라고 써주시고 옆에 있는 표현기법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처럼이야? 지규까지도 가겠습니다. 자, 그럼 무튼 이제 점점 말라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 바다의 무늬는 어쨌든 이 죽음의 형태로 남아있어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에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멸치 보고 왜 물결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또. 바다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던 그 물결들이 마르고 나니까 이렇게 좀 남아있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건가 봐. 자, 그 다음에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또 건어물지 푸석한 공기에 풀렸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명력 있던 것들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들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C 옆에다가는 뭐라고 써줄까? 상실의 과정이라고 써주자. 상실의 과정.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직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해줘. 자, 이때까지 읽어보면
이 생명력이 있었던 멸치는 결국 생명력을 상실하고 그 물결, 옛날에 그 흔적만 물결로 남아있을 뿐이었어. 하지만 이걸 쓴 시적 화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멸치에게는 아직도 그 물결과 움직이고 있는 생명력이 남아있을 거다라는 회복 소망을 드러내는 거네. 아직도 옆에다 회복 소망.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 얘한테는 아직까지도 그 생명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그러면 옛날에 요 읽기 전에 이 모습은 정말로 뭐라 해야 되지? 정말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 물결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아직 마지막 연에도 남아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얘들아? 그러면 24번 문제 너네들 풀어봤을 텐데 좀 까탈스럽기는 했어. 다른 것들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데 3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24번의 3번 보기를 보면은 C에서 뼈다귀나 모래더미, 기름은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보면 그 C라는 부분이 상실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는 해. 되게 더러운 문제였어. 자, 근데 우리 꼼꼼하게 한번 볼게. 처음에 우리 멸치는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가 뼈다귀, 죽음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속성을 잃었다는 거,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 맞겠지? 그리고 이 뼈다귀가 된 멸치는 또다시 모래더미처럼 막 쌓인다고 얘기했었어. 이것도 역시나 상실의 과정에서 멸치가 모래더미가 되었구나 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으로 가보면 이 멸치가 결국 기름이 된 거야? 아니지. 기름으로 튀겨진 거니까 이 상실을 만들게 하는 요인일 뿐이지 이 멸치가 바뀐 요인이라고 이 상태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라는 거야. 앞에 있는 뼈다귀 모래더미는 맞지만 기름은 아니야. 그냥 상실하게 하는 요인일 뿐 요게 멸치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되게 지저분하지? 쌤도 한번 끝까지 내려갔다가 답이 없는데 하고 올라와서 보니까 기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C는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가서 소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6, 127이에요. 자, 인경업전으로 갈 건데 요거는 중요해 얘들아. 요거는 필기 먼저 하고 갈게. 이따가 보기 지문도 읽을 건데 보기가 또 2개나 되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배경 지식이 많으면 풀기가 쉬운 작품입니다. 인경업전 정리 먼저 하고 갈게. 어디다가 할 거냐? 127쪽에 10번과 11번 문제 중간에 조금 텀이 있을 거야. 그 부분에다가 적어줘. 자, 필기 할게요. 임경업전. 자,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일단 누가 주인공이다?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요거는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우리가 병자호란을 완전히 처참하게 졌잖아. 그리고 인조가 그 막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한테 머리 조아리고 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당연히 졌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니까 이 안에서는 조금 각색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신승리하기 위해 뭔가를 부수거나 아니면 이겼다 혹은 지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우리가 획득한 게 있다, 확보한 게 있다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래서 약간 심리적 보상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경업이 그 과정에서 활약을 하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영웅도 조금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혈통,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주 옛날로 가면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우리 엄마가 강의 신이야 이렇게 가거나 조금 이제 시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 아빠 고위간직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한 요 정도 되는 영웅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하지만 이때 임경업은 민중적 영웅입니다. 민중적 영웅. 뭐 고귀한 혈통 같은 거 없고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자수성가로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된 영웅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임경업이라는 사람하고 또 얘를 나중에 죽이게 되는 김자점도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했고 그 과정 안에 비판하고 싶었던 것들이 실제 인물을 들여서 어떤 점을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까지도 조금 잘 찾아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볼게요. 민중적 영웅이었던 이 임경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병자호란.
그래서 결론을 조금 적고 가면은 심리적 보상, 다시 말해 정신 승리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도 뭐 그렇게 완전히 굴욕적으로 패배한 거 와중에 우리가 건져낸 게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따가도 줄거리 설명하겠지만 완벽하게 막 격파하고 오지는 않아. 그래서 어쨌든 약간 쏘쏘 우리가 민중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할 정도로의 통쾌감을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 주제의식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야. 뭐냐? 김자점이라는 실존 인물, 특히 그리고 간신배입니다. 그 당시에도 진짜 이 임경업을 죽였던 사람이야. 김자점과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고위 관직이 이러한 간신이 막 득이양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임경업같이 뛰어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현실의 정부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도 들어있다는 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김자점 옆에다가는 또 뭐라 쓸 거냐? 김자점과의 갈등. 무능한 정치층, 비판, 이렇게까지도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전체 줄거리 또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가지 맥락은 가지고 가. 자, 인물 관계도부터 설명을 하면, 먼저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민중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급제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경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이시백이라는 사람하고 중국으로 가. 이시백. 그 다음에 또 임경업은 중국, 명나라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둘게요. 이게 명나라 쪽이라고 친다면 여기에 나중에 배경이 되는 청나라가 있을 거고, 병자호란에 우리를 아주 박살냈었던 청나라지. 그리고 조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임경업이 중국에서 과거 이렇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 뭐 해외 발령이 났는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청나라에서 요청이 옵니다. 안녕? 아직 병자호란 되기 전이야. 안녕, 우리 청나라가 이제 좀 커지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가달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네. 그래서 조선아,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조선에서는 그래?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임경업이를 보낼게 해서 임경업이 가서 도와줍니다. 실제로 가달을 막 물리치고 되게 형적인 활약을 잘 해. 그리고 그 이후에 청나라는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요. 그리고 나서 아주 큰 세력을 키운 청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로 옵니다. 와가지고 너네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병자호란의 그 모습 그대로 너네들 이제 우리의 신하가 되어라 하면서 진짜 인조의 그 굴욕적인 이 항복도 받아내고 이렇게 점점 세력을 키워갑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야,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얘가 그래 이제 너네들은 우리의 신하야 하면서 인질로 누구를 데려가느냐? 그때 왕의 자식들인 태자를 데리고 가요. 태자를 납치해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나라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옆에 컸었던 나라의 명나라까지도 쳐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 임경호한테 연락을 해요. 경호봐, 너 저번에 가다를 정말 잘 무찔러 줬는데 이번에 내가 명나라를 무찌를 생각이야. 혹시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근데 뭐 물어보는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명나라를 치게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어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주 착했던 임경업, 충신이었던 임경업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게요 라고 말을 하고 여기 뒤에 명나라 사람들이랑 작당을 해서 거짓 항복을 받아내는 것처럼 얘네들을 도와주고 도망을 칩니다. 자, 그래서 호황이 너무나도, 이 청나라를 호나라라고도 하거든. 오랑캐 호자를 써서. 이 호황이 너무나도 열받아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임경업을 잡아오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합니다. 아니 이놈 임경업 네가 명나라를 치라고 했더니 나를 배신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막 말해. 그랬더니 임경업이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되게 우리나라의 충신이다. 그래 어차피 죽일 거면 네가 죽여라. 대신 우리 태자의 목숨만은 잘 부지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명나라에 대한 또 우리 조선에 대한 태자에 대한 충을 엄청 잘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청나라의 왕인 호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니 이렇게 충성심이 많을 수가 있을 수가 있니? 정말 너는 대단한 아이구나 하면서 그래 네 말대로 너의 태자를 다시 보내주도록 할게 하면서 호황의 인심을 얻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되게 소설 같지? 그래서 우리 이제 백성들은 이런 걸 보면서 민중들은 이런 걸 읽으면서 임경업 충 정말 대단하다. 이 충으로서 저 호나라를 이겼구나. 정신승리한다는 거지. 자 그렇게 어찌돼서 임경업이 돌아오게 되는데 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김자점 어딨냐? 이 김자점이 아이고 제가 돌아오면 이제 또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득이양양 해가지고 또 엄청 위세가 많아지겠지 싶은 마음에 먼저 왕을 만나기 전에 얘를 찾아가 잡아옵니다. 어떻게 잡았냐? 이제 그 몇 명의 포조를 풀어가지고 얘를 잡아오라고 얘기해. 잡아올 때, 야, 왕이 제가 영모죄를 저질렀으니까, 잡아 넣으라고 했다라는 명목으로 우리 쟤를 잡자. 해가지고 진짜 잡아요. 그래서 임경업은 오자마자, 임금이 나보고 영모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렇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되게 불쌍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지? 근데 왕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상해.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했는지, 얘네들을 가둬놓던 옥 지킴이 중에 한 명이 아이고 장군님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게 다 김자점의 흉계입니다. 얼른 나가가지고 임금님을 만나보세요 하고 이게 탈출을 도와줘요. 그래서 아주 화가 난 임경업이 얼른 서울로 이제 한양으로 가가지고 임금한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김자점이 이렇게 나를 가둬놨었다 했더니 왕은 일단 다 필요 없고 어이구 임경업 살아 돌아왔네 네가 태자를 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진짜 이상한 거야. 그래서 김자점을 불러가지고 진짜 네가 했니? 했더니 김자점이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아유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뒤지게 혼나요. 자 그리고 나서 김자점을 또 어딘가에 가둬놓으려고 했는데 김자점이 이런 걸 다 설계를 하고 만약에 실패할 걸 대비해서 집을 나가고 이 한양 궁궐을 나가는 임경업을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구타해가지고 이렇게 암살해서 죽여버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실제로 임경업이 조금 마음의 편안을 얻고 딱 궁궐을 나가는 순간 여러 명의 도적한테 둘러싸인 다음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맞아서 죽게 돼요. 옥으로 또 끌려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자점은 어디에 금부인가 어디로 숨어 이렇게 살고 있어. 귀향을 갔는지 살고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나도 슬프잖아. 그냥 너무나도 너무 뭔가 좀 덜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냐면 그 궁궐에 살았던 어떤 또 높은 사람이 아이고 임경업이 왔다고 하는데 어디 갔냐 여기저기 막 찾으러 댕기다가 왕한테 갔더니 왕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있는 찰나에 왕의 꿈에 나와요. 임경업이 나와가지고 임금님 제가 사실은 이어차저차 해가지고 김자점이 나를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흑흑흑 이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왕이 깨가지고 김자점을 찾아낸 다음에 이놈 김자점 네가 그랬냐 했더니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냥 처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부정부패한 이런 정치층을 죽이는 걸로는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진짜 실제 역사처럼 임경업이 희생되는 것도 맞는 사실이에요. 이런 건 되게 안타깝게 드러나지. 자, 무튼 그래서 되게 길기는 했는데 임경업전을 보면은 큰 틀 두 가지로만 좀 기억해 두면 돼. 어떻게? 첫 번째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네. 그래서 호황의 인심을 얻었다. 혹은 호황에게 충성심을 인정받았다. 요 측면 하나. 그리고 정신적 승리로 가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김자점이라는 이런 무능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웅이 죽었구나. 그 비판과 한탄과 백성들의 소망이 얘로 인해서 좌절됐던 거. 그런 걸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었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을까요? 오랜만에 작품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야기가 잘 나오질 않네. 자,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쌤이랑 126쪽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 자, 갑니다.
호황이 대로하여, 얘들아 호황에다가 네모 쳐야겠지. 그리고 대노, 화가 아주 많이 났다는 거. 아주 화가 나서 네 목숨이 나에게 달렸거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줄게 하고 회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경업 네모 치세요. 경업이 말하기를 병자년에 우리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 해야 병자년에 우리 왕께서 종사 우리들을 위하여 나에게 너한테 항복하여 계시거니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너한테 항복할까. 우리 왕을 배신하고 나는 항복할 수가 없다. 호황이 또 화가 나서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어라 하니깐 경업이 크게 꾸짖어왈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10걸음 안에 있느니라 하고 안색을 불변하여 바꾸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계가 있지. 하니깐 호황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며 탄복하여, 다시 말해 감동하여 맹것을 풀고 또 손을 이끌어 올려 앉히고 장군이 내게는 영모죄를 가진 신하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충신 동그라미. 내 어찌 충절을 헤아리오. 너의 소원대로 하리라. 밑줄 그어주세요. 즉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옆에다 갈등 해소라고 해줘. 그래서 결국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충성심으로 이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셔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시더니 문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말하되 임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았다 하거늘 얘네들이 아주 기뻐해서 국문 밖에서 나와 기다리시니 경업이가 나와서 울며 절하니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보더라. 자, 이 왕이 경들은 인경업의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구하여 돌아가기로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너네들을 보내줄 거니까 각각 소원을 말하면 둘 다 소원을 이루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자는 첫 번째 세자는 금은을 구하고 또 두 번째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인물, 즉 백성들도 인질로 같이 잡혀왔겠는데 이 인물들을 청하여 각기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황이 그래 소원대로 해줄게 하고 특히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근데 이 부분이 특히나 다시 들어간 거 보면은 그런 거지. 세자는 재물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대군은 백성들을 챙기는 거 보면 백성들이 그 당시에 민중들이 뭘 원했는지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세자와 대군이 급히 권례에 들어와 왕에게 배운데 주상 왕이 반기사 말하기를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이는 언제 오니 하고 탄식하면서 또 가라사대 세자야 너는 무슨 욕심으로 금은을 가져왔니 하고 벼루로 내리쳐 치시고 둘째 대군으로 세자를 봉하시니 이때는 을유년이러라. 그래서 결국 병자호란 이후에 뭐가 필요해? 백성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겠지. 자, 그 다음 이때 호황의 딸 숙모공주가 있으니 천하절색이라 너무나도 예뻤대요. 부마 우리 요거 뭐였지? 얘들아 한 3번째 나오는 건데 왕의 사위라고 써주세요. 처음 보는 친구들 왕의 사위라고 써줘. 자, 왕의 사위를 구하더니 호황이 경업을 유의하여 공주도로 이르더니 공주가 관상보기를 잘하여 경업의 관상보기를 청하거늘 경업이가 부마에 뽑힐까 두려워하여 신발 속에 솜을 넣어 키를 세치를 돋우고 들어갔더니 공주가 엿보고 말하기를. 자, 얘들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호구 우리 청나라 왕이 이제 경업이를 자기의 그 사위로 삼고 싶은 거야. 공주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공주가 특히나 얼굴 같은 걸 잘 봤대. 관사 같은 거. 그랬더니 이제 경업이 입장에선 나는 조선으로 가서 살고 싶고 나는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결혼하기가 싫네. 그래서 여기 신발에다가 솜을 넣어가지고 키를 약간 이렇게 높였나 봐. 뭐 겉모습에 판단하기에 약간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건가 봐. 결혼하기 싫은 모습이야. 자, 그랬더니 공주가 그거를 슬쩍 보고 말하기를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입니다. 나가는 걸음은 범의 모습이니 짐짓 영웅이긴 합니다. 하지만 키가 셋이 더한 것이 좀 아쉽네요. 되게 눈치 있는 여자야. 눈치껏 모르는 척하면서 얘는 별론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네. 자, 호황이 마음에 서운하나 그와 방불할 자가 없는지라 이에 장군더러 말하기를 야 너가 부마가 되어서 부귀를 누리면 어떠냐. 키가 조금 아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난 네가 너무 좋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말하기를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황공하며 감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강지처가 있으니 그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호황이 여러 번 권유하되 경업이 죽기로써 좋지 아니하니 계속 거절해요. 호황이 안타까워하더라.
경업이 이제 저 돌아가도 될까요? 를 청하니 호황이 미루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너무 좋았나봐. 절개가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두어서 무익합니다. 자, 또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으니까 의로서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서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좋은 애를 보낸다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볼 게 아니야. 쟤는 정말 좋은 애다 하면서 보내자 이렇게 설득해 줍니다. 자, 호황이 그 말을 따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세 의주까지 호송하니라. 오, 엄청 극진한 대우를 해주네.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하는지라. 우리 김자점에다가 세무 쳐주자. 간신 배웠지? 경업이 돌아오는 폐문이 왔거늘 자점이 생각하기를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개교를 이루지 못할 거야 하고 왕에게 말하길 경업은 반역 죄인입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했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여 북경에 잡힌 바 개교를 이루지 못하매 하는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뒤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죄인을 그저 두겠나이까 하면서 구라를 뿜뿜 넣은 다음에 얘 죽이자라고 제안을 먼저 해요. 그랬더니 왕이 놀라서 말하기를 야 무슨 이유로 그 충신을 해하려 하니 과인을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할 거야. 나 네 말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엄하게 꾸중하자 나가라 하시니 무리와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역적으로 잡아넣자 라고 개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까 사자, 이 심부름꾼하는 얘네들이 와서 말하기를 장군이 반역했다고 하여 영모죄로 잡아오라 합니다 하고 칼을 씌우며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우리 장군님이 이제야 돌아왔는데 무슨 이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이가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 결백을 말하면서요. 지금 이 동시에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왜 민중적 영웅이고 얘가 민중의 사랑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니 남녀노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슬퍼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자, 그러면 뒷부분이 조금 더 재밌는데 나중에 막 옥에 갇혀가지고 막 이 암살자들이랑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결국 죽고 꿈에 나오고 이게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될 것 같고 문제 하나만 볼까? 얘들아 문제? 우리 11번 문제 길지만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자, 보기는 윗글의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이야. 실제 인물이니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임경업은 정묘호란 이후 평안도에 있어서 청의 중요한 공격을 방어했대. 병자호란 때는 의주 부윤이 되어서 청군을 국경에서 막으려고 원병도 청했으나 김자점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었대요. 김자점이 완전 나쁜 자식이네. 자, 이후 청나라가 명나라를 칠 때 참전했는데 명나라와 미리 내통하여 대항하려다 체포되었으나 또 탈출했대. 그리고 명나라로 또 간 다음에 청나라 공격하다가 또 포로가 되었대요. 좌의정 심기원의 반역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인조의 요청으로 조선에 돌아와 임금에게 신문을 받다 김자점의 음모로 죽임을 당했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상한 거 있지? 어떤 부분? 여기 우리가 읽었던 거에서는 인조가 아주 많은 사랑을 주기만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임금한테 신문을 받기도 했었구나. 실제 역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 소현세자. 요 세자는 아까 재물을 선택했던 그 세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 좀 읽을게요.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해서 둔전을 경작해 수확한 곡식을 팔아 진귀한 물품을 사들이는 등 무역을 했고 청의 관리들과도 교류를 했대요. 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인조의 견제를 받다가 인조에게 총애를 받던 소용 조씨의 모함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청나라와 교류하고 뭔가 돈을 잘 굴려댔던 이 세자의 모습이 그래서 얘를 내치고 이런 배경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한번 11번 볼게요. 1번부터 가볼까? 임경업의 내력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 이처럼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적인 서술이 많군. 그치? 얘들아 뭐 잘못된 거 없겠지? 그 다음 2번. 역사적 기록과 소설의 내용이 다른 점이 많이 있어. 하지만 역사적
실존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소설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잖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소설을 가지고 너무나도 몰입해서 읽으면 이걸 착각할 수도 있겠네. 그다음 3번. 실제 임경업은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인조의 요청으로 조선에 돌아와 신문을 받았지만 소설에서는 경업과 자점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군. 그러니 소설에서는 임금이 뭐 미워하거나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면 청과의 전쟁에 항복한 역사적 사건을 소설에서는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너에게 항복하리오와 같이 역사와는 다르게 전개하여 정치적 승리감과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이렇게 회복하고 있어. 자, 근데 얼핏 보면 정신적 승리감, 민족적 자긍심 뭔가 빠질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지. 어디가 잘못됐어? 어디? 역사와 다르게 전개하여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왜냐면 실제에서도 청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했고 그 다음 또 우리 요 소설 안에서도 청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하기는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역사와 똑같이 항복하기를 했지만 목숨을 헷갈려.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너한테 항복하겠냐? 그래서 호황 네 밑으로 들어가라. 요 말에 거절한 것이지 실제적인 역사 항복한 사건과는 똑같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4번이야. 근데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때문이야. 청과의 전쟁에 항복한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전개한 게 아니라 항복은 했어. 근데 지금 호황 너한테 개인적으로 항복하진 않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거. 이해되겠죠? 말하기가 되게 힘드네. 자, 그 다음 5번도 한번 정리해보면 병자호란으로 청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한 민심이 청과의 외교를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소현세자에 대해 세자는 무슨 탐욕으로 금욕을 그하여 오느냐라고 질책하는 부분에 반영되어 있군. 그치? 요것도 얘들아 납득되지? 우리 아까 세자가 돈을 선택했는데 진짜로 소현세자가 돈으로서 뭔가를 막 청이랑 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 민심으로 보면은 청나라랑 교류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니 이 소설에서도 세자를 나쁘게 그렸다는 거구나.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질문할 거 있으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도록 하고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30, 131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가볼게. 발휘되기는 얘들아, 일단 이것도 배경 지식을 알고 가면 좋은데 어떤 나라의 오구대왕이라는 이 왕이 아들을 너무 낳고 싶어. 근데 6째까지 다 딸이고 그 다음에 뭐 무당한테 가가지고 제발 아들 낳게 해주세요. 열심히 막 빌어. 근데 마지막 딸까지도 마지막 이 자식까지도 딸인 걸 알고 이제 너무 화가 난 왕이 이 딸을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휘되기라는 게 버림을 받은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면 돼. 근데 이 버림받은 딸이 뭘 하게 되냐면 왕이 아팠나 왕비가 아팠나 둘 다 아팠나 무튼 부모님이 아픈 걸 듣고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물 건너 강 건너 저기 죽음 저승에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혹시 갔다 올 자식이 있니? 하고 남아있는 6명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간다고 하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발휘대기가 그래도 나는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해. 내가 가야겠어.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저승 가가지고 거기는 괴물이랑 또 몇 년을 살다가 이렇게 약을 구해가지고 온 이야기라고 봐주면 돼. 그럼 이 발휘대기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여성으로 나왔던 남아 선호사상이겠지 이것도 다. 이 여성이 엄청난 고난? 그 다음에 시련? 이런 순환들을 전부 다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여성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과정 안에서 얘가 모든 고난들을 극복한 다음에 약을 구해내잖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여성의 일대기적 구성과 일치하기도 한다라는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휘대기가 지금은 소설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 결국 저승에 갔다가 와가지고 약을 구해오고 결말을 보면 얘가 저승을 관장하는 어떤 신이 돼요. 그래서 무당들이 발휘대기 굿이라고 해서 굿할 때 이런 내용들을 써먹는 것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살짝 정리만 좀 해줄까? 제목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발휘대기 밑에다 여성의 순환과 희생이라고 써줘. 여성의 순환과 희생. 자,
그리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따라요. 그래서 쌤이랑 읽을 때 이 일대기적 구성 찾아보면서 읽을 거야.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바람이 엄청 부네. 딸그락딸그락 소리 안 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굿의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읽다 보면은 중간에 꼭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필요 없는 뭐 예를 들면 무당님께 바랍니다, 산신령께 바랍니다, 이런 갑자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걸 보고 굿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면 돼. 자, 됐을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기 지문 없지? 없으니 바로 한번 가보자. 자, 옛날에 불라국의 오구대왕 네모 인물이니까 그 다음에 길대 부인 네모. 자, 그리고 우리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파악하기로 했으니까 위에다가 쓸게요. 우리 대왕님, 우리 이 나라의 왕이 나의 아빠야. 고귀한 혈통이라고 써줘야 되지. 오구대왕 위에다가 고귀한 혈통. 태어나니까 아빠가 왕이야. 고귀한 혈통. 자, 얘네들이 혼이 나요. 10년이 지난 후 연이어 6명의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기 위해 노장 스님의 말에 따라 100일 기도를 드렸네. 얘들아, 우리 자식 갖기 위해서 막 비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 기자정성이라고 해요. 밑에다 기자정성. 자식을 얻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중에 뭐라고 하느냐? 비정상적 출생이랑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비정상적 출생.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옛날 고전으로 가면 비정상적 출생이 뭐야? 막 알에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에서 막 튀어나온다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야 되지만 나중으로 가면 꿈을 꿨는데 선녀가 나와가지고 내 뱃속으로 들어와. 그리고 진짜 열심히 막 부처님께 빌었더니 이렇게 자식을 갖게 돼. 이런 것도 역시나 그냥 비정상적 출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야. 자, 되겠지? 자, 이렇게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도 딸을 낳자 오구대왕은 부인을 시켜 7번째 딸을 버립니다. 우리 버린다 옆에다가 기아라고 써줘. 기아. 자, 어릴 적의 고비입니다. 우리 영웅이 항상 겪어야 되는 고비지. 자, 버려진 딸 바리대기는 산신령에게 구출되어 양육된다. 그럼 산신령 네모치고 위에다 뭐라 써야 돼? 얘를 구해줬으니까 조력자라고 써줘야겠지. 바리대기가 15세가 되었을 때 오구대왕은 병이 들고 온갖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 이때 노장 스님이 와서 서천서역의 약수를 구해와야지만 대왕을 살릴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약수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거를 구하러 가겠네. 부인이 6명의 딸에게 약수를 구하러 갈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모두 못 가겠다고 하네. 꿈속에서 노장 스님의 계시를 받은 부인은 직접 들과 산으로 찾아다닌 끝에 바리대기를 만나요. 염치도 없다, 그지? 집으로 돌아온 바리대기는 약수를 구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천서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약간 저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가볼게요. 사승포 고의적삼 오승포 두루마기 짚고. 얘들아, 여기서 사승포라는 거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4승 5승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다음 그냥 수만 바뀐 거고 읽어줘야 되는 건 그냥 뒤에 있는 것만 읽으면 됩니다. 그럼 고의적삼 두루마기가 뭐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옷을 짚고 이렇게 해석해볼게. 또 쌍쌍투를 짜고 뭔가 짜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새패랭이 닷주 무쇠주랑을 짚으시고 짚는 거겠지. 뭐 지팡이 얘기하는 건가 봐. 그 다음 은지개에 금줄을 걸어 매이시고 양전마마 수결을 받아서 뭔가를 받았대. 또 바지끈에 매고 뭔가 매는 거겠지. 그 다음 6 형님이여 3천 궁녀들아, 대왕 양마마님께 한날 항시에 돌아가시더라도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절대로 인산거동 내지 마라 라는 건 나 올 때까지 뭐 하지 말란 거야? 죽더라도 장례 지내거나 뭐 묻지 마라. 이렇게 맥락으로 읽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양전마마께 하직하고 6 형님께 인사하고 궁궐밖을 내다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러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우여 슬프다. 얘들아, 이거 누구 생각인데? 일단 지금 나가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바리대기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 보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이고 슬프다. 선후망의 암호망제 요거 옆에다가는 먼저 혹은 후에 죽은 자 아무나 라고 써줘. 다시 먼저 혹은 후에 죽은 아무나. 다시 말해 귀신들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고 슬픕니다. 먼저 죽은 사람이나 후에 죽은 사람이나 아무나. 칠공주, 우리 칠공주가 마지막 공주겠지. 이 바리대기 뒤를 쫓으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후세 발원 남자가 되어 연화대로 가시는 날 성이로다 하면서 이 칠공주를 따르면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얘들아. 극락세계 불교계 이상세계라며 여기를 갈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은 방금 읽었던 이 세 줄 이야기 전개하는데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쌤이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 무당한테 비는 말입니다. 무당의 축원 뭔가 기원하는 말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줄게. 뭐 때문에 구세 형태로 점점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갔다고. 자, 그 다음 스토리랑 상관없어. 아기가 주랑을, 아기라는 거 보면은 지금 애기 응애응애 없으니까 바리대기라고 읽어주면 돼. 바리대기가 주랑을 한 번 휘둘러 짚으시니, 그럼 주랑이란 건 뭔가 짚는 지팡이를 의미하는 건가 봐. 한 천리를 갑니다. 두 번을 짚으시니 두 천리를 갑니다. 세 번을 짚으시니 세 천리를 갑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말 돼 안 돼? 안 되지? 소설의 전기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옆에다 전기성이라고 써줘. 전기성. 자,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 춘3월 호시절이라 3월의 좋은 시절이라고 문답법을 통해서 또 드러내네요. 요 밑에다 문답이라고 써줘. 이때가 언제냐? 봄의 좋은 시절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이화, 도화, 다른 거 다 빼고 화만 읽으면 되겠다. 꽃이 만발하고 향화, 방초, 이것도 초만 읽자. 풀들이 흩날리고 누런 꾀꼬리는 양류, 우리 버들, 류자 얘기했었어. 버들가지 안에 날아들고 앵무공작 깃을 다듬는다. 뻐국새는 친구를 부르고 서산의 해는 지고 월출동령 그냥 월만 읽으면 되는데 뒤에 또 말해요. 다리 솟고 있네. 앉아서 멀리 바라보니까 어렁성 금바위에 소나무가 또 덮여 있는데 석가세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인가 봐. 부처님이 지장보살님과 아미타불님과 설법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뭔가 걷다 보니까 요 부처님들을 만났나 봐. 자, 그 다음. 아기가 가까이 가서 삼배나 삼배, 삼상구배를 드리니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다 혹은 절을 드렸다. 이렇게 드리니까 말합니다.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날짐승 길버러지들도 여기는 못 들어오는 곳인데 어찌하여 들어왔느냐. 이 바리대기가 하는 말이 국왕의 세자입니다. 부모 소양 나왔다가 길을 잃었사오니 부처님 은덕으로 길을 인도하옵소서. 자, 석가세존이 하는 말씀이 국왕의 칠공주 있다는 말은 들어도 세자대군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그럼 얘들아 이 바리대기가 어떤 모습으로 갔다는 거야? 그렇지, 남장을 하고 갔다는 거네.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고의적삼 있고 두루마기 있고 뭐를 차고 뭐를 짚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남장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 맥락으로 큰 맥락으로도 읽어줄 수 있겠다. 자, 계속 가볼게요. 세자대군 남자가 있단 말은 처음인데 너를 태양서촌에 버렸을 때 너의 잔명을 구해 주었거니 그도 그러하려니와 평지 삼천리에 왔지만은 험로한 삼천리는 어찌 가려느냐. 그러면 옛날에 한번 구해준 적이 있었나 봐. 이 부처님이 옛날에 버려졌을 때도 도움을 줬었나 봐요. 자, 그리고 걱정해주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바리대기가 말합니다. 가다가 죽어도 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화라는 것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큰 바다가 있을 테니 이것을 흔들면 대가 육지가 되나니라 하면서 또 도움을 주네요. 조력자입니다. 가시성 칠성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그러면 가시로 된 성인가? 그 다음에 철이네, 철. 철로 된 성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이거 비유적인 표현으로 엄청 뭔가 으리으리하고 아주 크고 뭔가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나 봐.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와를 흔들었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앞에 있는 가시성들 앞에서 어떤 도움을 청하니까 팔 없는 귀신, 다리 없는 귀신, 눈 없는 귀신, 억만 귀졸 귀신들이 악마구리, 참개구리 우는 듯 하는구나 하면서 귀신들이 으악 하면서 막 그러고 있나 봐. 그 다음 칼산 지옥과 불산 지옥문과 84,000 제지옥문을 열어서 시방을 갈 사람들을 시방 갈 애들은 시방으로 보내주고 지옥을 갈 애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떠돌고 있는 이 귀신들을 이쪽으로 갈 애들 이렇게 보내고 지옥으로 갈 애들 이렇게 보내고 한다는 얘기겠네. 이렇게 보낼 때 우여 슬프다 선우망의 암호망제 이거 앞부분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무당의 축원이라고 그냥 뭔가를 바라는 노래라고 봐주면 되겠다. 썩은 귀 썩은 입에 자세히 들었다가 보살님한테 외우시면 바리공주 뒤를 따라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시는 날이로구나. 무튼 바리대기를 잘 따라간다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주세요. 비는 내용인가 봐. 그 다음 바리대기가 한 곳을 바라보니까 동쪽에는 청유리, 서쪽에는 백유리, 남쪽에 홍유리, 북쪽에 흑유리 이런 것들이 있고 한가운데는 정렬문이 서 있는데 무상신선 네모 이 신선이 서 계신다. 키는 하늘에 닿은 듯하고 그 다음 얼굴은 쟁반만 하고 눈은 등장만 하고 코는 줄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소뚜껑인가 요만하고 발은 석자 새치라. 그러면 디귿으로 쭉 그어져 있는 부분 이 신선의 모습을 뭐하고 있어? 묘사하고 있네. 옆에다 외양묘사라고 써주세요. 자, 하고 무섭고 끔찍하여 물러나 삼배를 들이니 엄청나게 커다랗고 무섭게 생겼었나 봐. 무당신선이 하는 말씀이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날짐승 길벌어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여기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네. 근데 우리 아까도 그 부처님들도 야 너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왔어? 얘기하고 또 얘도 이 신선도 너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왔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순환과 희생이 정말로 커다랗다라는 걸 한 번 더 부각하기 위해서 너 어떻게 왔니? 부각해주는 것 같아. 이해되지? 굳이 한번 짚어주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입니다. 부모 봉양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봉양 왔으니까 물값은 가지고 왔니? 나무값은 가지고 왔니? 뭐 들고 온 건 없어? 했더니 아이고 오는 길에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물 3년 길어주고 불 3년 떼어주고 나무 3년 베어주고 우리 총 9년 동안 나 밑에서 일을 해준다면 그래 봉양하게 해줄게 하고 조건을 줘요. 그랬더니 얘가 석삼년 9회를 진짜로 살았네. 정말 지고지순하다. 무상신선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또 남자 몸 같기도 한데 그러면 너 사실 여자 아니냐? 혹시나 여자라면 너하고 나하고 100년 가약을 맺어 7 아들을 전부 다 낳아주고 가면 어떠냐? 했더니 만약에 그렇게 해야지만 부모 봉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또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 그랬더니 천지로 장막을 삼고 등치그로 베개를 삼고 잔디로 요를 삼고 구름으로 지붕을 삼고 샛별로 동촉을 삼고 초경에 허락하고 이경에 머무시고 삼경에 사경 오경에 근연 맺고 7 아들 산전을 받아준 연후에 아기 하는 말씀이 여기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그냥 하늘로 뭐 이렇게 장막 커튼 삼아 살고 그다음 베개 베고 살고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볼 필요 없어. 절대 문제로 장막이 뭡니까? 묻지 않는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결국 7 아들까지 다 낳았대. 자, 그 다음 바리되게 하는 말이 아무리 부부 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 걱정이 돼요. 초경의 꿈을 꾸니까 은바리가 깨어져 보입디다. 이경의 꿈을 꾸니까 은수저가 부러져 보입니다. 그럼 얘들아 은바리나 은수저가 깨어지고 부서졌단 걸 다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 옆에서? 그렇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알려준 암시하는 꿈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밑에다가 정리됩니다. 자, 이런 꿈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게 분명하오. 부모 봉양이 늦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너가 깃던 물, 그렇게 3년 동안 길었던 물이 약수물이니까 금장군에 지고 가라. 그대 베던 나무는 살살이 뼈살이니 가지고 가라. 앞바다 물 구경하고 가고 물 구경도 경이 없다. 뒷동산에 꽃 구경하고 가고 꽃 구경도 경이 없다. 그거는 갈 때 어쨌든 네가 뭐 그 물도 챙겨가고 나무도 가져가가지고 뼈도 만들고 하기는 하지만 요 경치가 너무 좋은데 이런 경치가 다른데 또 없다. 보고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겨. 그래서 좀 잡는 거지. 밑에 봐봐. 전에는 혼자 호라비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8명을 두고 호라비가 되어 사니까 어찌 살까 하면서 질척거리는 겁니다. 쥐가 나와달라고 해놓고 그랬더니 7 아기를 데리고 가라. 나 그냥 호라비로 살래 했더니 그것도 부모를 위한 길이면 그렇게 할게요. 큰 아기는 걷게 하고 어린아이는 업으시고 무상신선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얘 진짜 짜증나는 애다. 그치? 그랬더니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르라 했으니 그것도 역시나 부모를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한 몸이 와가지고 9몸이 돌아가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무튼 그래서 얘랑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부모 봉양을 위해서 얘가 겪어야 됐던 모든 위기와 고난들일 거고 그때마다 얘는 전부 다 극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부모님을 살려냅니다. 요 위기를 전부 다 극복한 후에 얘가 뭐가 돼? 나중에 무조신이 된다, 무당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위협 달성, 고난 극복까지도 우리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으로 이어줄 수 있네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 바리대기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미 죽어서 상여가 나가고 있대. 관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대. 그래서 이걸 막아가지고 궁 안으로 되돌려 보내고 나무와 물로 부모를 되살려. 임금은 원하는 걸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그 모든 과정을 떠올리고 차라리 무당이 될게요 하고 결심을 한대요. 그리고 궁궐을 떠나 무조신이 된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네요. 자, 그러면 요 작품을 쌤이 그냥 숙제로 내도 되지만 같이 본 이유는 뭐냐면 내용은 정말 이 흐름은 정말로 간단했어. 간단하니까 너네들이 이런 작품을 만나더라도 못 읽는다고 제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상황만 보면 되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 같은 거 외우지 않아. 맥락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 요새. 그치? 그 맥락으로만 파악한다면 선생님보다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제 쌤이 다 풀어보긴 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어려운 게 없는 거 같아. 16번 그래도 16번만 한번 볼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 1번이죠. 1번. 왜?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거 뒤에 인물들 간의 대화 중심 맞아요. 계속 질문하잖아. 뭐 나도 데려가오. 그것도 부모의 봉양이라면 하겠소.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기에는 무당의 축원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 전개할 때도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답은 쉽게 1번이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숙제 우리가 해올 것들은 또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요거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쌤이 진도 나가는 부분을 예습한다고만 생각해줘.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주말 수업 되기 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모두 또 수고했어. 얘들아, 다음에 볼게.